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승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 뭐 하려고 들어왔니? 그러면, 자, 부제목이야. 주제목이 아니라 부제목입니다. 부제목은 1회 모의고사 해설이에요. 근데 이제 1회 모의고사는 제가, 저의 영상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냈어요. 제가 만든 문제집이나 우리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우리 평가 시험이 앞으로 4번을 보잖아요. 4번을. 그래서 이 4번을 모의고사 해설이 담겨 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해설이 되기 위해서 주제목을 달아놨어. 주제목. 주된 제목은 뭡니까? 숙달된 조교. 숙달된 조교. 시험은 항상 뭔가 좀 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숙달된 조교 1편은 1회 모의고사를 해설하는 김에 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말이 꼬이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논점 정리. 최소한 감정평가사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이 36회에 나올 만한 출제 경향, 이걸 제가 논점 정리를 해드릴 거야. 모의고사 해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논점 정리를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2회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이 80점 이상씩 맞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러면 뭘로 논점을 정리할래? 그러면 우리가 항상 끼고 사는 교재가 하나 있죠? 끼고 사는 교재. 저는 항상 끼고 사는데, 우리 강의 노트 항상 수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하는 주된 교재 강의 노트로 논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준비물 1번. 강의 노트 빨리 책상에 끄집어요. 강의 노트 책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강의 노트 차례대로 논점을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봐요. 뭘 할 것이냐. 자, 1번. 자, 강의 노트의 1번 주제는 부동산학과 부동산활동이죠. 그런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요거 하나가 있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부동산업의 분류. 그런데 얘가 올해 의미가 조금 있는 게 개정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개정사항이. 법은 아니니까 개정돼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지. 뭐가 개정이 됐습니까? 그럼 강의 노트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우리는 4가지로 암기하고 있죠. 두 문자가 관중자가, 야구장의 관중이 자가. 그런데 중개자문감정평가업에서 하나가 추가됐어. 하나가.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이게 추가됐죠. 그럼 여기서 잠깐 실력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중개론 파트에 가면 우리 중개사 법률에서 시험에 꼭 2개씩 나오죠. 그리고 중개사 법령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런 거 있어 없어? 분양대행, 관리대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분류로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 체크.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뭔 소리냐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강의 노트를 꺼내서 미스터 국이 체크하세요 하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을 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은 매년 하나 나오죠. 매년. 항상 종합 문제로 하나지. 종합 문제로.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니까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정착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독립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물입니까? 그 중에 독립 4가지.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 요새 어렵게 나오고 있죠. 어떤 것까지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다양한 동상과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등기 대상물이냐? 등록 대상물이냐? 어렵다고.
등기 대상이냐, 등록 대상이냐. 자, 그리고 여기서 출제를 하나 했어요. 뭐 이런 식이죠. 종합 문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83번이야. 처음부터 안에 강의 노트의 논점 순서대로 제가 문제를 해설할게요. 자, 준부동산은 유사한 공시방, 부동산과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3번 같은 게. 자,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간주되느냐,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느냐. 그럼 논점이 종속이냐, 독립이냐. 요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정착물이니까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자, 그리고 요 놈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단연생 식물. 우리 단연생 식물은 왠지 식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착물 같지 않죠. 그러나 단연생 식물은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부동산학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정착물이야. 단연생 식물.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 그리고 또 뭐? 국어. 우리 지목의 국어. 국어. 이 국어는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 아닙니까? 잘 물어본다고, 이 두 개.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정착물이고 둘 다 종속 정착물이죠. 요거 체크.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 3장으로 가죠. 3장으로 부동산 분류. 자, 부동산 분류 보면 토지를 분류하는 건 대부분 토지 용어 정리를 내는 거고 주택을 분류할 때는 그렇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자, 그런데 요새 최근의 추세는 요 주택의 분류도 하나가 더 나와. 그러니까 요새 토지의 용어 정리에서 하나, 주택의 분류에서도 하나.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요새 2개씩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1회 모의고사에 요 토지 분류 하나만 냈어. 자,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는 뭐가 시험에 나와? 뭐? 당연히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의 것들. 그렇지. 준주택이 뭡니까? 국민주택이 뭐고 민영주택이 뭡니까?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뭡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35회 때는 정말 무슨 뭐 에너지 전략형, 뭐 세대 구분형, 뭐 5만 잠깐이 냈죠. 예. 아무튼 확인해야 된다. 토지 분류, 주택의 분류. 자, 그리고 1회 모의고사에 내가 낸 내용은 토지와 관련된 용어 정리죠. 자, 후보지 이행지 항상 논점이 대분류 상호가는 후보지, 소분류 상호가는 이행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이니까 대분류잖아요. 대분류. 그러니까 후보지가 맞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이게 핵심이지. 이건 국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목으로 치면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거죠. 유지. 이것도 부동산에서 가끔 나온다. 자, 그리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맞았고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 획지지. 획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침식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곧 있으면 무너지겠죠. 토지가 포락지. 그래서 문제는 평이한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특성이죠. 부동산 특성은 항상 빠생 현상이 나오는 거죠. 빠생 현상. 작년에는 여기서 2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1문제.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종합해서 1문제.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 그건 어디 있니? 그러면 강의 노트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봐요. 물리적 공급은 지표 총량을 공급하는 거니까 항상 뒤쪽이 인간이 할 수 없다, 불가능. 그런데 용도적인 공급 이렇게 나오면 항상 뒤쪽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리적 위치라는 장소를 뜻하는 지리적 위치 나오면 항상 뒤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토지에는 지리적 위치,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만 인문적 위치 이런 게 나오면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항상 뒤쪽이 끊임없이 변화
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는 지금 몇 번에 내가 냈습니까? 그러면 81번에 넣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령이 하나가 있어. 최근에 이 부동산의 특성과 빠생 현상을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요새 경향이 뭐냐 그러면 이거 봐요.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또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영속성 이런 말을 그대로 넣었다고. 근데 이제는 요걸 그대로 안 주고 풀어서 쓰고 있다고. 요새 추세야 그래. 또 봐. 토지는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증성이지. 근데 부증성을 토지는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준다고. 자,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성이지. 부동성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잖아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추세가 뭐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부연계 용병사라고 부른 걸 풀어서 주고 있다고. 풀어서. 그러니까 얼른 캐치해야죠.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영속성 하면 항상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뭐 직접환원법이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에 지금. 자, 부동산 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니? 그러면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니까 부동산의 조세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된다고. 그러니까 요 지방이 딱 보이는 순간 지역 또는 지역적 시장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얘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에 와야지. 왜? 지역을 강조하는 지역의 빠생 현상이 부동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봐. 지리적 위치는 장소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지. 그러나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항상 얘는 뒤쪽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또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은 뭐가 생략된 것이다? 용도지, 용도. 토지의 이행과 전환 나오면 용도의 이행, 용도의 전환. 그러니까 왜 용도가 바뀌나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의 추세가 부동성, 부증성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풀어서 주고 있다는 거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경제론이죠. 경제론. 야, 여기가 지금 최근에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우리가 1차의 경제 전공이 있잖아요. 미시경제에 전공이 있으니까 부동산학에서는 이 경제론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근데 최근에 늘었어. 2문제 이상. 2개 또는 3개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 그럼 이제 2문제를 한번 어디서 나올 만한 데가 있냐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수요와 공급 이론이죠.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요거 박스에 여러 가지 사건을 주고 소비가 느니 주니 공급이 느니 주니 요거 묻는 거. 여기 부동산학의 대표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를 더 합니다. 그러면 우리 4가지 규칙. 근데 4가지 규칙도 그냥 안 내고 항상 동시에 내잖아. 수요가 증가할 때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 2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우리 경제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모의고사 요거 하나 냈어. 요게 요 형태라고. 뭔가 박스 형태를 주고 뭘 찾으라고 했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정확히는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은 항상 어디서 빠집니까? 여기서 빠진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너 땡큐니까 소비 감소하겠지 하고 이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 이 문제는 끝이야. 항상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이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어떤 건 빠져야 돼. 그렇지. 가격의 변화는 빠져야 된다고. 가격의 변화는 항상 곡선 내부의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 형태는 하나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항상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암기사항이 1번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변화는 빼줘야지.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아파트 가격의 하락, 요 놈이지. 요건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이제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데 요새 아니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요 놈을 빨리 못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봅시다.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에서는 항상 출제자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뭘까? 대체관계에서는 경제학자들이 항상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뭘까? 그러면 사례를 하나. 자, 라면을 하나 사러 마트에 간다. 그랬더니 라면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수많은 상품이 있어. 이런 것들이 소비의 대체 관계지.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오징어 짬뽕, 57,000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에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하나를 본다고. 여러 가지 재화 중에 소비자는 어떤 걸 선택하나요? 어떤 걸 하나 선택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나오면 이 대체 주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주택을 선택할 것이냐,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요걸 묻는 거야. 근데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요거 선택해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하겠군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지. 자, 보완 관계는 우리가 치킨과 맥주지. 치킨과 맥주는 항상 어떻게 소비가 이루어집니까? 같이 소비가 이루어져. 같이 소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는 맛의 보완을 위해서 항상 같이 소비된다고. 이 같이 소비된다는 걸 무슨 뜻이냐? 같이 선택하거나 같이 선택 안 하는 거야. 이게 대체 관계는 여러 가지 재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보완 관계는 두 개를 같이 선택하거나 두 개를 같이 선택 안 하는 거라고. 그럼 봐. 보완주택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완주택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건 선택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보완관계인 아파트의 소비도 선택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죠. 대체관계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대체주택 가격 하락해서 네 선택. 그럼 아파트 소비 감소. 보완주택은 항상 같이 선택이야. 그러니까 보완주택의 소비가 줄었어? 선택 안 했는데 너도 선택 안 해. 이렇게 한 게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 소비 감소, 그 다음에 DTI, DSR 잘 나오지. DTI, DSR이 하락한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하락했다는 뜻이니까 소비 감소. 그 다음에 금리의 상승, 소비 감소. 그래서 니은법 말고는 전부 다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꼭 맞춰줘야죠. 우리는 경제니까. 그리고 뭐까지? 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도 틀리면 안 된다고.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한 문제 정도야. 둘 중에 하나.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이야. 탄력성은 우리 평가사 시험이 시작할 때부터 매년 하나야. 매년 하나. 그런데 어떤 패턴이냐 그러면 이론이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론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안 나오면 계산 문제가 탄력성의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런데 우리 35회 때 탄력성 계산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 35회 때.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가 중요해? 탄력성과 관련된 이론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 한 문제 픽스야. 한 문제 픽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탄력성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이런 기초적인 거하고 요 탄력성 응용, 특히 응용.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 세 가지 적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냈니? 뭘 냈니? 그러면, 요거 냈어.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이것도 만약에 올해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형태가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커. 자, 어떤 형태냐? 그러면 내가 뭔가 해설을 주저리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을 해봐. 자, 여기 보면 경제론 계산 문제의 탄력성 문제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학에서는 %를 직접 줘.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20%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를 직접 주는데 요게 경제 전공의 문제지 함수를 주고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 요게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니까 항상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거죠. 이게 약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왜? Y, 자, Y는 요 줬고 Q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 대입해야지. P는 2, Y는 2 대입해서 Q 찾고 그리고 요것만 양쪽을 따로따로 편미분을 하면 되겠지. 한 번만 보여줍시다. 이건 질문이 많으니까. 자, 요쪽을 보지 마. 요쪽을 보지 말고 Q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1승을 미분하듯이 얘는 Q의 1승을 미분한다는 거야. 그러면 1이라고 되고 Q로 미분하면 그리고 Q로 미분했다라는 뜻을 DQ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요쪽은 뭘로? Y로 미분해야지. Y로. 그럼 여기는 Y 1승이니까 이것들은 다 상수 취급하니까 사라지고 2 남고 DY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DY분의 DQ니까 얘가 2가 되겠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만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되지. 자, 그러니까 탄력성은 올해는 이론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또 나오게 되면 요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지금 체크해 놓으라고. 자, 그럼 이제 시장론이 들어가. 질문이야, 질문. 일반적으로 시장론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잘 안 나와. 시장론은. 그래서 시장론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요건 매년 나오지. 매년. 그리고 4, 4분모 모형, 요건 경년으로 나오고. 근데 35회 때 우리 디파스켈리 휘튼의 4, 4분면 모형이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중요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중요도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기본적인 논점만 딱 정리하고 뭐 문제 풀 필요도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우리 시험에서는 매년 나와. 이번 모의고사는 내가 출제를 안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매년 나와. 부동산 시장 효율성에서 뭐가 나와? 효율적 시장, 각각의 효율적 시장의 초과 이윤의 획득 가능성. 뭐 약성 시장에서는 현미, 현재, 미래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뭐 중강성 시장은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희한하게 우리 평가사 시험에는 너무 잘 나와. 할당 시장은 항상 자본이 할당되는 시장이고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돈이 돌아다니지 않고 멈춰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도 즉 부동산 시장 등 불완전 시장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잘 체크해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기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부동산학에서는 시장의 변화라고 불러요. 시장의 변화. 경기 변동은 시장의 경기가 변하는 거고, 우리 거미지 모형은 농산물 가격의 시장의 가격이지. 그 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더라.
그리고 주거분리 주택이어가는 주거시장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주거시장의 변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하나만 나와. 하나만. 그런데 요놈이 가장 유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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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회 모의고사는 주거분리 주택여가 요놈을 출제했다고. 한번 봅시다. 우리 주거분리에서는 항상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분리된다는 거야.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서로 분리됩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상향여가 나오면 논점이 뭡니까? 항상 상향여관이 하향여관이 물어보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물음이라고. 그럼 항상 형과 동생을 내가 가정했지. 형의 옷을 동생이 물려 입습니다. 하양. 그 다음에 동생의 옷을 예외적이지만 형이 물려 입습니다. 그러면 상향. 그러니까 방향만 잘 보면 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누구의 사용으로 바뀌었어? 하위. 그러니까 동생의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요놈이 틀린 거죠. 하향여가.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4번이야. 친익과 천이. 친익과 천이는 주거지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야. 그리고 친익과 천이는 원래 생태계를 분석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친익과 천이가 나오면 생태학적 분석, 그리고 주거지역의 변화. 친입은 주거지역에 새로운 주민이 이사 들어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들어오면 지역이 변화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천이라고 부른다고. 친입, 천이,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주거지역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라고. 자, 그리고 요 문구 잘 나와.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뒤쪽으로 항상 이상한 것들이 나와. 해결 방법은.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다. 좋은 내용이잖아. 뒤쪽은 무조건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주택의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렇게도 나왔지.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요. 주택의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여기는 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주택 지원을 할 수 있다. 긍정이면 다 옳은 지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시장론에 지금 하나 왔어. 자, 요거 놓치지 마. 시장론의 계산 문제는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하나 있죠. 정부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근데 올해는 퇴색됐어. 작년에 나왔어. 쓸데없이 이런 거 막 10문제씩 분석하지 마. 딱 하나만 풀고 논점 정리하고 끝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들어가. 시장론은 시험에 적게 나오지만 정책론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럼 첫 번째, 정책에 의해서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일단 시장 실패와 관련된 거 잘 나와. 특히 시장 실패를 만들어내는 원인 뭐 있어요? 공공재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 위험 불확실성, 이런 시장 실패 의미하고 원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에 의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을 구분하는 거,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래서 1회 모의고사는 뭘 냈다? 정책의 구분을 냈다고. 반드시 맞춰 갖고 와야지. 자, 여기는 직접과 간접 개입 방식으로 나누고, 직접 개입 수단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개수 문제잖아. 개수 문제는 다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개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없앨 걸 먼저 없애. 그러니까 이 직접과 간접이 나오면 간접 개입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익숙해. 왜?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니까. 조세, 부담금. 그러니까 항상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여. 부담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LTV, DTI, 대출 규제는 대표적인 간접이지. 이런 게 눈에 잘 보이면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삭제해 놓고, 이제 직접을 찾아봅시다. 항상 직접의 시작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찾아야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은수선, 은수선, 토지은행, 토지비축, 토지은행. 그 다음에 수, 토지수용, 선매, 은수선. 그 다음에 각종 공적개발. 그러니까 요 두 개 빼고는 다 직접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지. 우리 강의 노트에는 주택정책을 디테일하게 나눠놨잖아요. 임대료, 임대주택 정책,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 그런데 대부분 묶어서 하나. 주택정책으로. 그럼 질문이야. 자, 우리 임대주택 정책은 3종 세트가 있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 이렇게 있는데, 자,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출제자의 의도는, 주택정책의 의도. 항상 출제자는,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택에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목적이야. 그럼 왜요?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가격은 어떻게 돼? 다운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주택의 거래는 늘리고 싶고요. 분양주택도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늘리고 싶은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그런데 주택의 공급이 증가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요놈 항상 공급 감소잖아. 그래서 공급의 측면에서 반드시 효과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에 규정되고 있지. 주택법. 그래서 주택법의 규정, 항상 언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까?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까지. 자, 여기서는 내가 문제 하나도 안 냈다. 오늘 1회에는 딴 것들 내니라고 안 냈어. 실제 시험은 반드시 하나.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작년에는 2문제나 나왔어. 자, 부동산 조세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압도적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체계. 보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거 계속 나오고 있지. 그래서 문제는 뭘 냈다? 요거 하나 냈어요. 자, 그런데 살짝 법정을 냈어. 자, 보유과세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자, 1번 봅시다. 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게 지방세법에 규정된 거야. 재산세는 항상 5개고,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봐. 정답이 4번인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재산세는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재산세를 부동산 중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뭐가 빠져? 토지하고 주택이야. 토지하고 주택. 왜? 건축물은 투기 대상이 그 자체로 투기 대상이 아니지. 주택이야, 주택. 토지와 주택이야. 토지와 주택. 일단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상급이면서 우리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게 뭐냐? 요거야. 재산세 과세 대상에도 토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토지가 있어. 이게 2번, 5번이야.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 재산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부과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 이렇게 3가지로 과세를 하는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봐. 종합 있어. 종합. 별도합산 있어. 별도합산. 근데 뭐가 없어? 분리과세가 없어. 요게. 이런 것들 나오면 상급이지. 상급. 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조세 중에는 뭘 반드시 좀 잘 알아야 돼. 막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카톡으로 질문 주면 뭐 1세대 1주택이면 15억부터 종부세 15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종부세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걸 자꾸 질문 주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어? 이런 거지.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또 헤일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읽어주셔야지. 자, 그럼 이제 정책에 뭐가 있어? 마지막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있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 우리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은행제도. 요건 부동산학에서 단골이야. 특히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은행제도 단골이야, 단골. 그리고 최근에 뭐가 이슈야? 재건축 이슈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우리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부담금. 이런 구체적인 수다.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 작년에 나왔지. 도시정비사업 35회 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선매, 실거래가 신고, 그리고 독립문제로 또 나오는 게 요놈이죠.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자, 이번에 내가 2개를 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냈어. 이게 시험을 내면 거의 뭐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야. 자, 2번인데 정답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때 토지의 투기를 막는 방법은 토지를 못 팔게 하면 된다고. 못 팔게. 토지를 못 팔게 하면 우리가 가격 상승의 이득을 실현 못하니까. 그래서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 받아라 또는 허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허가를 안 해주지. 이런 식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는 거야.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아니야. 얘는 주택이야. 주택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고,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이게 나오면 얘는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얘는 주택이야, 주택. 요거 꼭 생각해 줘라.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요새 잘 나오는 이슈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주 대표적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정책, 그 머릿속에 항상 4개가 떠올라야 돼. 일단 개택지지. 개택지는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나라 없고,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특이한 세금들이지. 토지초과 이득세, 공한지세, 뭐 이런 것들,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자, 나머지 그거 봅시다. 개발이익 환수제 있고, 부동산 실명제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에 투기를 방지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야. 주택의 투기. 여기는 토지의 투기고, 실거래가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 정책론의 계산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가 안 냈어. 봐봐. 이거 강의 노트 반드시 체크해놔. 30일에 33회 해서 35회 때 준비해라 라고 내가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 요거 나올 때 됐어. 모의고사는 안 냈지만 2회 모의고사에 낼 거야. 2회 모의고사에 조세부과의 사회적 순손실 체크해놓고 2회 모의고사 때는 꼭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론이 딱 끝나지. 그럼 이제 투자론 딱 들어갈 건데 투자론 딱 들어가면 벌써 조울조울 하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다른 걸로 후반부 봅시다.